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자세한 내용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건연구위원, 박원권 한동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당초 예정 시간을 넘어서 40분 넘게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을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번 4개월 전에는 이제 사드 문제가 아주 민감하게 있어서 좀 어색한 만남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소위 뭐 삼불 정책은 아니죠. 삼불의 입장 표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뭔가 사드 문제가 해결되니까 결국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저는 어젠다 세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12월 달에 만나서 뭘 논의할 건가 아마 그런 데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담? 방금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이 외교라는 것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 행동과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한중 정상이 만났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전혀 웃지를 않았거든요. 예.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보면은 웃는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 이 만남이 한중 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브리핑 형태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별도의 합의문은 내놓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합의문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일단은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도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었고 예. 그 의미는 이제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넘게 뭐 거의 1년 반 가까이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잠깐 만나고 지금 만남이기 때문에 예. 첫 단추를 다시 꿰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당장 합의문을 내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12월 달에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방중하기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번에 합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이 결정되면 이제부터 준비를 해서 뭔가 한국과 중국 간에 그 공통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고 이제 그때 아마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양국의 관계가 누그러질 것인가가 가장 주목이 됐었습니다.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중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두 나라 사이에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매경항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中韩两国在促进各自经济社会进步、推进双边关系发展、实现地区的和平发展稳定这些方面都有广泛的共同利益。当前中韩关系和半岛局势正处于关键时期，我们相信今天的会晤将会为下一阶段两国关系的发展和双方在半岛问题上的合作发挥重要的引领作用。 네,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 정도면은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동시 통역기를 끼고 있어요. 네. 이제 보통은 순차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다면 50분 정도 가까이 회담을 했다는 건 상당히 네. 많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도는 게 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폭넓게 그동안에 사실 한 5, 6개월 동안 예. 거의 뭐 경색 국면이었던 어떤 그 한중 관계가 사실 그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제를 남겼어요. 지금 뭐 예. 북핵 문제도 훨씬 심각해져 있는 상태로 와 있고 또 우리도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상당히 또 신정부 출범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서로 양국 간에 협력해야 될 요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좋은 관계의 출발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 그 모두 발언 내용 가운데 관건적 시기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 지난달 28일 날 한국의 우리 그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이 관건적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역시 이제 중국식 표현이고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성하는 시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의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것인지, 예.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표현한 이 관건적 시기, 물론 앞에 이제 한중 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에 지금 두 가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미래지향적인 관계.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원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건적 시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한중 관계 발전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예. 이제 그렇게 연결이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실 한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크게 두 개죠.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 예. 중국 자체도 자기는 사실 그 조성장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실 성장을 쭉 이어나가서 뭐 그들이 얘기하는 2050년 초강대국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또 안보 문제도 북핵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서 진짜 그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될 건가? 예. 아니면은 대화로 끌어내서 핵을 포기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두 개가. 예.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12월 회담에서 아마 이 문제를 폭넓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문제가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1대1로, 그러니까 신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문제하고 예.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 또 동북아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이 아마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어떤 회담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예.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그 초청 2월달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발언을 했어요. 저는 그 12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은 실무진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일정을 비워놓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한은 아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중국을 의식한 발언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창 올림픽 참석을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안 한 것이. 뭐 중국의 입장에서도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네. 뭐 특별하게 저는 시 주석이 참석을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반적인 전체 일정이랑 그런 것이 맞는다면은 참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쨌든 대화와 타협이다라는 원칙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근데 뭐 단서를 붙이기는 본인이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은 보내겠다. 예. 뭐 지지 의사는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한중 양국 간의 가장 큰 갈등 문제였던 사드 문제, 당초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시 주석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청와대는 이를 적극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 주석의 사드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사드 문제 여기서 얘기하고 안 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산불 입장 표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게 바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 주석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딱 못을 박는 어떤 그런 발언으로 좀 해석도 할 수 예. 있다. 시 주석이 이렇게 사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밝힌 그 산불 원칙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사드 발언도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이 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 그 어떤 책임 있는 자세냐. 그래서 중국 외교부 측에서 그 이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국 모두 역사적인 책임, 한중 관계의 책임, 양국 인민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뭐 사드 배치를 해서 중국의 사활적 이해를 해쳤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한중 양국 간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좀 책임지고 가자라고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산불 정책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한번 우리 정부에서 강경화 장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뭐 내부적으로 그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공개됐을 때 이미 적지 않은 파장이 있다라는 것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굉장히 자제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엇보다 양국의 최대 현안은 북핵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북핵 해결을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까? 의견 접근은 없었지. 의견 접근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원칙 차원에서 다시 양측의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예. 중국에서는 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와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핵 문제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중국의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 공약을 하고 있고 핵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공약 자체도 철회를 해야 온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그런 책임 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쨌든 비핵화의 원칙에 합의를 했고 또 하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라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금은 제재 국면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네. 제재와 지금 대화 사이에 이런 비중과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12월 달 우리 문 대통령 방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북핵 해결과 관련한 양국 간의 이런 협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정부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는 최대한 압박,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지만 예.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시 주석을 만나서는 평화, 대화, 협상 그리고 최대한 압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정부의 딜레마적인 상황이고 네. 물론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대통령께서 베를린 가서 했던 것도 사실은 대화, 협상 이제 그게 중점이거든요. 관계 개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북핵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니까 결국 점차적으로 미국의 최대 압박, 그다음에 어떤 군사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점점 동의해가는 그런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중국을 만나서는 중국은 사실은 뭐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대화 협상만이 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가서 시 주석을 만나서 난 미국하고 최대한 압박을 약속했으니까 당신 또 최대한 압박하는데 동의해라. 참 하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중국 시 주석을 만나서 대화 협상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 엊그저께 나하고 최대 압박을 약속해놓고 이게 뭐냐? 참 이게 참 어려운 국면이다. 우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좀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시각도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양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봅니다. 대북 예. 정책 기조, 대화 협상, 최대한 압박이나 어떤 그 군사적 옵션보다는 그렇지만 어쨌든 현 정세가 이러니까 미국하고도 사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고 또 중국의 협력도 필요하니까 중국의 입장과 같은 어떤 그런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면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언급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트럼프와 미국 워싱턴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이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북한과 중국 간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북한에게 충분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 압력을 가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뭐 시진핑 주석에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더욱 더 강력한 제재를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긴 얘기는 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러시아의 역할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예. 러시아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죠. 예. 그래서 중국에게 어떻게든 압력을 가해서 북한을 제재를 강화하면은 중국 이제 북한 내부를 좀 이제 압박을 하겠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제재보다는요. 최근에 지금 북한과 서방 또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비공식 대화 채널이 주로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이제 주로 이제 최선희 미주국장이 북한의 최선희 미주국장이 러시아를 이제 여러 번 갔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거기서 북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비공식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또 러시아의 어떤 외무부 장관도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북핵 문제 조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북핵 문제 대화를 위한 자기들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되고 있고요. 예. 또 중국이 압박을 가하니까 중국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이제 북한의 대화 상대가 협력 상대가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푸틴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 러시아는 참 다루기가 힘들죠. 원래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미 국무장관인 틸러슨이 워낙 러시아 통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스캔들이 때문에 걸렸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사 러시아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장사 행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우리 주변을 돌아치고 있다. 전쟁 상인의 장사 행각에 불과하며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을 구걸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비난한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다 생각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연설이 미국 역대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보다 아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체제의 그 존재 자체의 정통성을 부인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늘 얘기하는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분명하게 건드린 거고 예. 또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 아닙니까? 예. 이 북한이 담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처음 저희가 봤습니다만 지난번 유엔 연설 트럼프 유엔 연설 이후에 김정은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성명, 정부 대변인 성명, 외무부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그 다음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거든요. 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 저는 이것이 지금 일단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북한이
지금 전국을 좀 관리하는 그런 지금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본 북한이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패권 국가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북한 실상을 국회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북한 전문가인 저보다도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미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 패권 국가 대통령이 어떻게 왜 북한을 저렇게 상세하게 알아야 될까? 이 부분은 미국 대통령의 어떤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1순위의 북핵 문제 해결, 북한 문제 해결이 올라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군사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반응 중에 그 전쟁 상인의 장사 행각이다 이런 부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한국 측이 뭐 무기를 많이 사기로 했다든가 그런 언급을 지적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에서 수십억 불이 한국에 무기를 사기로 했다. 한국 국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핵심적인 것으로서 트럼프 흠집 내기에는 아주 적당한 명분이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요, 저는 아닙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네. 아시아 순방이 세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가 북핵 공조였고 음. 두 번째가 이번에 뭐 정확히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 열리고 개방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이고 세 번째가 사실 무역 불공정 그 개선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내 유권자한테 자신이 이러한 업적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그 방안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예. 당연히 잠깐 자기가 첨언을 할 것이 있다라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예. 당연히 미국 내 유권자들을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처럼 이런 그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군수 업체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예. 또 쇠고기 같은 거를 파는 농축산업 그쪽에서는 FTA 재협상도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FTA가 이제 소고기 협상이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주 큰 혼란이 있었던 그런 이슈거든요. 예. 그런데 한미 FTA 문제는 그 당시에 소고기 협상 그 광우병 관련해 가지고 소고기 협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초기보다는 많이 수정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고 미국이 압박을 하면서 이제 재협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 봐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큰 덩어리로 한미 FTA를 묶어가지고 어떤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소고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고기 문제도 들어가 보면은 아마 그 일반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더 다르지 않을까. 네.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사실 무기 구입도 우리 정부가 그 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그 말하자면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당연히 무기 구입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 무역 그 수지 적자 흑자를 계산하는데 무기 구매가 포함이 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의 규모가 훨씬 줄어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예. 핵심은 결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2,535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투자로 인해서 미국 내에 1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완전히 밝아지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한미 FTA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FTA를 통해서 사실 한국도 이득을 봤지만 미국도 이득을 본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협상을 위해서는 뭔가 가시적으로 이만큼 해서 말씀드리면 무기를 포함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미국 내 이만큼의 일자리가 생긴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접근 방법이 한국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얼마나 사들였는지 우리 좀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지난 한 10년, 10여 년 동안 약 한 3, 40조 샀습니다.
우리 전체 그 나라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미 간의 어떤 무역 관계에서 사실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최근에 가장 큰 게 F-35 40대 도입 아닙니까? 그게 F-35 한 대가 우리 돈으로 1,500억, 2,000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40대를 들인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상을 하고 그래서 한미 간의 어떤 무역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미 항공모함 3척하고 우리 해군이 연합훈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이렇게 훈련하는 게 전례 없는 일 아닙니까? 전례가 없고요. 특히 한국이랑 같이 훈련하는 것은 뭐 정말 전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공격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무력 시위거든요. 무력 시위로서는 이게 마지막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모 전단 3척이 동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사 공격을 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미국이 2001년 아프간 전쟁을 시작을 할 때도 항모 전단 3척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3년인가요? 이라크 전쟁도 항모 전단 3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5척까지 가긴 했었죠, 전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모 전단 3척이 한반도를 작전 반경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거 뭐 가장 강력한 대북 군사적인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이런 훈련 기간 중에 도발 같은 거는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국이 항모 전단을 11개를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죠. 태평양에 한 3개, 뭐 동태평양, 서태평양 있는데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만 오는 게 아니라 항모 전단이 오는 겁니다. 전단이라는 거는 이지스함 몇 척,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몇 척, 구축함 몇 척, 뭐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전투기가 약 한 80대에서 100대 정도 탑재가 돼 있고 어마어마한 전력이죠. 그게 3개 전단이 모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사실은 항공모함 3척이 와서 동해 바다 훈련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아마 미국의 어떤 주력 전력이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 전체 전력보다도 아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들어왔다는 거는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최근에 북한이 저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적어도 미사일은 한 번 더 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잠잠해 있는 거는 미국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군사적 옵션에 대한 그 어떤 준비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B2 스텔스기 가지고 이제 폭격 훈련을 하는 게 이제 공개가 되고 뭐 지금처럼 항모선 전단 3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이 더 이상 핵 도발을 못하게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는가 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 그리고 박원권 한동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